자, 저희가 추린 첫 번째 핵심 이야기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남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참 어느 곳에서보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학교인데 여기서 교사가 이 아이를 숨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교사가 어떤 애라도 상관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죠? 조금 전 대전의 서부경찰서 브리핑을 통해서 이 40대 여교사 하늘양을 살해한 이 여교사를 수사한 다음에 그 수사 내용을 간단하게 발표를 한 겁니다. 우선은 이 여교사가 복직 후 사흘 만에 수업에서 배제됐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아이라도 상관이 없었다 하면서 범행 타겟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교사는 이 하늘양을 뭐 담당하거나 또 돌봄 교사도 아니었는데 홧김에 그러니까 그 범행 타겟으로 잡고 이렇게 그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입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면서도 너무 섬뜩한 말이기도 한데, 자, 오윤성 교수. 시간별로 일단 먼저 좀 사건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대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 그 2월 10일 어제죠. 17시 15분에 학교 돌봄 후에 그 딸이 실종됐다라고 하는 그 신고가 112에 이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고를 받은 이 경찰과 학부모 그리고 이제 할머니, 교직원 등이 학교 내외부 운동장 인근을 이제 모두 이제 수색하는 그 과정에서 할머니가 학교 2층에 있는 시청각실 내부의 자재 보관실에서 이 김하늘 양과 여성 교사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제 발견했는데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지구대에서 나중에 가서 문이 잠겨 있은 상태에서 강제 개방을 했는데 결국 이 그 피해자 김하늘 양 같은 경우는 구급차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이 18시 35분에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 한 4시 반에서 5시 사이쯤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이가 좀 중요한 게 일단 뭐 가장 먼저 가족한테 연락을 한 거는 돌봄 학교 끝나고, 그러니까 학생이 가는 학원 쪽에서 연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김하늘 양 같은 경우는 3시 40분에 이제 수업이 끝나고 1시간 정도 이제 돌봄 교실에서 이제 같이 있다가요. 4시 40분에 월요일이 미술학원 가는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술학원에서 하늘 양을 데리러 왔는데 그날따라 4시 40분이면 내려와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학교 선생님이 안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미술학원 담당자, 그러니까 학원에서 아이를 데려가야 되는데 아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먼저 신고를 하면서 지금 하늘양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결국 할머니도 찾아 나서고 그러면서 결국 이 하늘양을 발견한 것도 교사가 아니라 결국 할머니였고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학원 차량 기사가 하늘양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돌봄 교실에 연락을 했고 또 학생을 찾지 못하니까 집으로까지 연락을 하게 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후에 또 실종 신고가 들어갔고 다 함께 어쨌든 학교 수색에 돌입을 했는데 이남희 기자 말대로 가장 처음 이 하늘양을 발견한 게 할머니였다고 해요. 당시 상황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자가 누워 있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어가지고 안에서 잠궜어요. 빨리 여기로 올라오라고 시청각실로 그렇게 막 하는 사이에 벌써 잠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막 발을 차고 막 목으로 해고 아무튼 해서 열었어요. 나오는데 막 우리 애기 간 기입에 막 피가. 참 너무 참혹해서 그러니까 뭐라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가슴이 아픈 사건입니다. 자, 오윤석 교수님. 그런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를 만나서 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좀 물었더니 몰라요, 없어요,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한 뒤에 문을 잠가버려서 그걸 경찰이 부수고 또 끌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늘이가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건데 속을 어느 정도로 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일 텐데 할머니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충격이 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현장이 너무 참혹했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에서는 그 할머니에게 좀 이렇게
현장에서 좀 벗어나 달라라고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이 시청각 창고문을 제일 처음 연 것은 이 경찰과 함께 이제 A 양을 찾아 나선 바로 이 A 양의 친할머니였는데요. 시청각실에 있는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깜깜한 그 장소에 사실은 이 여성이 그냥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성인 여성, 즉 그 교사가 되겠는데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손녀의 가방과 물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 소녀를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것을 보면 뭔가 이게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바닥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아기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로 그 여성이 없어요, 몰라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경찰과 가족들이 시청각실로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이 여성이 안에서 문을 잠궜고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A 양과 그리고 B 씨를 발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잠궜다는 거는 향후에 또 누군가가 들어올 걸 예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누워 있다가 이제 발견됐고, 예.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우리 애를 찾으니까 올라오는 소리를 포함해서 자기는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린 것이죠. 네. 그런데요, 또 그러니까 범행이 발생된 걸로 좀 추정되는 그러니까 한 4시 50분쯤부터는요, 이 하늘 양의 아버지가 사실 아이의 휴대전화에 깔아둔 보호 앱으로 이렇게 현장의 소리를 또 직접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하나씩 살펴볼게요. 예. 일단은 이 부모 보호 앱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즘 어린이들 휴대전화에 이렇게 앱을 깔면은 전화를 하지 않아도 그 현장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하늘양의 아버지가 4시 50분쯤에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늙은 여성이 숨 헐떡거리는, 그러니까 헉헉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또 서랍을 열고 닫는 듯한 소리, 또 가방을 지퍼를 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뭔가 범행의 과정을 연상해 볼 수 있는 듯한 소리이기 때문에 예. 이 김하늘 양의 아버지의 얘기도 경찰 수사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하늘양 초등학교 주변에는 하늘양을 추모하는 꽃다발들과 또 메모들이 계속해서 놓이고 네. 있다고 해요. 저희가 조금 전에도 사진으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그 메모를 보면은 뭐 하늘양이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기를 바란다 이런 또 선배들의 심경이 담겨 있기도 했는데 그런데 가장 심경이 또 참담할 것 같은 거는 김하늘 양의 아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는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이 없다면서 그야말로 참담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우리 하늘이는 별이 되어서 뛰어놀고 있겠지만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늘이는 2월 10일 날 죽었고 하늘이 동생이 2월 9일 날 생일입니다. 앞으로 동생 생일 파티를 어떻게 줍니까? 2월 8일은 할머니 생일이었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간곡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하늘이가 천국에서 뛰어놀 수 있게 10초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하늘양 사진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유족 측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사진을 공개해드리고 있다는 점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성지훈 부의장. 예. 아버지가 처음에 나와서요 기자들이랑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너무 황망해서 그야말로 차마 우시지도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그제가 여동생 생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 같이 외식을 하고 놀았다고 하는데 바로 다음 날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어려우시겠죠. 그러니까 제 주변의 지인들, 친구들도 지금 대부분 자녀가 초등학생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대부분 다 100% 다 딸바보고요. 하늘양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부모님이 청소할 때 항상 나서도 도와주고 또 아버지가 출근할 때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가서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하는 그렇게 밝고 착한 친구였다고 하는데 그런 딸바보 아버지가 얼마나 부모님들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저는 믿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아까 아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다 충격을 받은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장소인 학교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대상인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얼마나 불안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은석 교수님.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또 이렇게 주장을 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완벽한 계획 살인이었다. 그 이유로 보시는 까닭이 4시 40분까지 학교에 있는 아이는 하늘이가 유일하고 또 가해 교사가 알았을 것이고 흉기 또한 직접 챙겨온 것으로 봐서는 이거 완벽한 계획 살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시던데 오은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살인 사건이 발생되면 이게 우발이냐 계획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가늠치가 되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계획 살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흉기를 항상 지니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흉기를 갖다가 당일날 어디에서 구매를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버님의 주장에 의하면 이 자기 아이가 거기에서 있다가 4시 40분까지 그 미술 학원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주위에 있는 아이들은 다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 가해자인 교사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네. 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연관돼서 뭐 또 보도에 의하면 뭐 이 아이를 거기까지 뭐 책을 주겠다라고 해서 데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등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것은 그 아주 철저한 그런 계획 범죄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오윤석 교수님. 그러니까 교사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흉기가 당일날 미리 점심에 구입을 한 거고 본인 목숨을 끊기 위해서 흉기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또 다른 진술에서는 어떤 아이든 상관이 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좀 범행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어떻게 좀 봐야 되죠? 명확하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끊기 위해서 흉기를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예. 어떤 아이를 선택을 해서 같이 죽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죠.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든 상관이 없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혼자 남아있는 그 아이를 대상으로 피해자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발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철저한 계획살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흉기가 사실 뭐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흉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흉기를 직접 마트에서 구입을 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떻게 좀 봐야 되죠, 교수님?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목숨을 끊기 위해서 흉기를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 끊는 장소나 이런 것과 연관했을 때 굳이 학교까지 올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학교까지 와서 만약에 혼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모르겠으나 거기에서 어린 그 여자 아이를 1학년짜리 아이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실 1학년 정도 되면요. 선생님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모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아주 취약한 피해자를 선택했고 그렇게 자기가 범행을 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저런 식으로 어떤 그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가해자는 중환자실에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신병원 확보가 된 건데 그럼 향후에는 어떤 절차를 좀 거치게 됩니까, 교수님? 지금 현재는 원래 최초에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바로 본인이 살해했다라고 이렇게 자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발생되고 난 한 4시간 정도 지나서 한 9시 정도에 그렇게 본인이 자백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때까지는 본인이 정확하게 얘기를 갖다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몸이 뭐 어떻게 보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회복이 되고 정상적인 수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바로 뭐 어떤 범죄 사실을 규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요. 아직 물론 정확한 범행 동기는 더 저희가 경찰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그런데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범행 한 나흘 전에도 학교에서
난동을 부렸다 이런 소리가 있던데 성추행 부재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복귀한 교사가 웅크리고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료 교사가 무슨 일이냐라고 다가가자 그 동료 교사의 팔을 꺾어버리는 행위를 했고 동료 교사들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뜯어 말려야 할 정도로 크게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이런 징후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이 징후 말고도 다른 징후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울증 때문에 일을 관뒀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런 그 사건이 또 발생하면 이거에 대한 매뉴얼은 왜 없는 것인지 저는 나흘이라면 충분히 이 사람을 다시 배제시키거나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왜 그런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매뉴얼은 없었던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히 발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 가해자 교사처럼 우울증을 앓고 있는 교사들 이외에도 전체적인 교사들에 대한 심리 상담이나 이 치료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언제든 잠재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멘탈 케어를 위한 이런 것들도 함께 병행되는 것이 지금의 이 사건을 보고 충격받은 초등학교 교사들이나 아니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좀 불안감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좀 확실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윤성 교수님, 그러니까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적 행동이 있었다고 하면은 당시 학교에서도 뭔가 관련돼서 좀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특히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그 저학년의 선생님들이 저는 폭력성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미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9일에서 29일까지 우울증으로 이제 질병 휴직을 갖다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제 계획이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조기에 그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서 조기에 복귀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서 복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이 발생되기 6일 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학교에서 교육청에다가 보고를 하고 조치를 갖다가 해달라라고 건의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현대인의 정신적인 감기다라고 해서 누구든 예컨대 산후우울증이라든가 갱년기 우울증, 노인 우울증 누구도 그렇게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울증 중에서도 이거는 좀 더 어떤 정신과적인 그 어떤 그 조사를 갖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특히 거기에 좀 눈이 띄는 것은 분노 어떤 폭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전문가 의견이 담긴 소견서를 가지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치를 못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어떤 그 행정적이고 교조적인 그런 어떤 대응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6일 전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바로 휴직 처리를 갖다가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그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교수님, 그 휴직 날짜를 한번 다시 볼까요? 그 보면은 그러니까 휴직을 보면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9일에서 29일에 이제 우울증 질병 휴직을 했는데 이때 예정된 휴직 기간은 이거보다 훨씬 더 길었던 건데 6개월이었죠. 6개월이었던데 이거보다 훨씬 일찍, 그러니까 한 달도 채 안 돼서 다시 복직을 한 거잖아요. 아무리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일찍 복직을 하면은 학교에서 좀 예의주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사실 이제 6일 전에 그 어떤 상태가 괜찮냐라고 이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그 동료 교사의 손을 갖다가 꺾는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주위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저런 폭력성이 발현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조치를 갖다가 하는 만약에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 그런 분위기가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당시라도 좀 뭔가 조치가 취해졌다면 이번 사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요. 이번 사건을 두고요. 일부 교사들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권 추락까지 언급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일단은 저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는 비공개 커뮤니티인데 저런 글들이 올라와서 문제라는 겁니다. 진짜 제가 교사들이 썼을까 의심스럽기도 한데 이런 내용들이 올라왔어요. 보통은 이런 문제 있는 교사들이 양산되는 거는 학부모 책임이 있다. 사실 애도가 먼저지
먼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학부모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돌리고 오히려 교권 추락으로 이렇게 우울증을 앓는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이런 글들이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그 하늘양에게 부모 보호 앱이 깔려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앱에 대해서도 그럼 부모들이 결국은 몰래 녹음하고 있었던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발하는 듯한 글들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애도가 먼저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예. 정말 우리 아이를 믿고 학교에 맡기는 건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선 안 된다. 네.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교사들 일부 저는 정말 실체가 아니길 바랍니다만 이런 반응들이 나와서 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일부 교사들의 발언인데 당연히 애도가 먼저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니까 또 반항도 못하고 따라갔을 하늘양의 명복을 빌겠습니다.